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칩 폭증의 진짜 수혜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하실 겁니다. 식품회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반도체 인프라 독점 기업 아지노모토. 인텔 파운드리 활성화와 코패키지드 옵틱스 도입이 만들어내는 ABF 수요의 3단계 폭발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9개 챕터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먼저 조미료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해서요. 아지노모토의 진짜 정체인 ABF 필름, 그리고 이 ABF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패키지 구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코어OS 기술과 칩넷,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통찰인 인텔 파운드리 활성화와 또 다른 변수인 코패키지드 옵틱스 광통신 통합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투자 후보와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고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한 회사의 주가가 지난 1년 사이에 70%나 올랐습니다. 이 회사 이름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아지노모토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찌개에 한 꼬집씩 넣으시던 그 미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원의 일본 원조 격이죠. 시가총액이 무려 5조 4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조미료 회사가, 라면 회사가, 커피 회사가 왜 지난 1년 동안 70%나 올랐을까요? 주가 수익률 즉 PER이 40배입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10배 안팎인데 식품 회사가 40배라는 건 단순히 식품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지노모토가 왜 사실은 반도체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지노모토의 1년 주가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크게 4가지 구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로 실적 회복기에 접어들며 주가가 3,250엔에서 4,400엔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잠시 조정 구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ABF 사업의 호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3,700엔에서 4,500엔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인공지능 모멘텀이 가속화되면서 주가가 4,500엔에서 5,532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한 곡선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식품회사 주가를 70%나 끌어올렸을까요? 먼저 아지노모토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아지노모토의 매출 구성을 보면 조미료와 식품이 약 60%, 냉동식품이 19%, 그리고 헬스케어 및 기타 사업이 21% 정도 됩니다. 매출만 보면 누가 봐도 식품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헬스케어 및 기타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0%입니다. 조미료 부문 16%, 냉동식품 부문 4%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헬스케어 및 기타 부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보석이 바로 기능성 소재 사업, 그 중에서도 ABF 필름입니다. ABF 이게 뭘까요? 정식 명칭은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입니다. 이름에 아지노모토가 들어가죠. 회사가 직접 발명한 소재라는 뜻입니다. 1996년,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입니다. 당시 인텔이 차세대 중앙처리 장치, 즉 CPU의 저렴 필름이 더 좋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들지 못했어요. 이때 식품회사였던 아지노모토가 조미료 만들면서 부산물로 쌓이는 화학물질을 응용해서 세계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저렴 필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ABF 필름입니다. 그 이후 아지노모토는 이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입니다. 인텔의 CPU,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AMD의 CPU,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이 모든 칩이 아지노모토 필름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ABF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회사 영업이익의 33%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품 사업이 든든한 현금 흐름 역할을 하면서 ABF가 모든 성장의 폭발력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ABF 필름 시장의 독점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ABF 필름 공급 점유율을 보시면 아지노모토가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업체는 단 5%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아지노모토의 독점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가치사슬 단계별 집중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ABF 필름 소재는 아지노모토 단 한 개사가 95%를 공급하며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BF 기판 가공 단계로 가면 이비덴, 유니마이크론, 나냐 등 7개사가 경쟁하며 상위 5개사가 60%를 점유하는 형태로 경쟁이 분산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코어OS 패키징은 TSMC가 사실상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ABF 소재는 단일 독점 형태이지만 후공정 단계로 갈수록 경쟁이 분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BF 필름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림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세계에서 ABF는 어떤 칩에 쓰이고 또 어떤 칩에는 안 쓰일까요? 핵심 질문은 패키지 4가지 종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WLCSP, 인포, FCBJ 그리고 CoOS입니다. 파운드리에서 만든 다이가 어떤 패키지로 가느냐에 따라 ABF가 한 장도 안 쓰이기도 하고 무려 24층씩 쌓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WLCSP, 즉 웨이퍼 레벨 칩 스케일 패키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그림처럼 다이 위에 재배 선층을 입히고 바로 솔더볼을 붙여 인쇄회로 기판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부품 크기가 다이와 거의 동일해서 매우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ABF 필름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 위에 곧바로 솔더볼을 붙이니까 절연 필름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패키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력관리 반도체, 무선통신 부품, 가속도계 같은 센서들에 주로 사용됩니다. 크기가 작고 핀 개수가 100개 이하로 적으며 가격이 중요한 부품들이죠. 그래서 ABF 기여도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포라고 하는 팬아웃 패키징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 아이패드 칩, 그리고 맥북에 들어가는 M1, M2, M3 칩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이를 모자이크처럼 배치하고 그 위에 폴리이미드라는 얇은 절연 필름을 깔고 그 위에 구리 배선을 그려서 솔더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BF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막 절연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TSMC가 아이폰 칩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아지노모토 ABF 매출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 패키지는 다이보다 약간 크고 입출력 개수는 100개에서 2000개 정도 됩니다. 얇고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며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ABF는 언제 쓰일까요? 바로 FCBJ 플립칩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패키지를 만들 때입니다.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이가 있고 그 밑에 솔더 범프라는 미세한 납방울들로 다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플립칩 즉 뒤집힌 칩입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ABF 기판입니다. 이게 단순한 보드가 아니라 무려 10층에서 14층, 많게는 20층까지 쌓아 올린 입체 구조물입니다. 각 층마다 ABF 필름이 절연제로 쓰이고 그 사이에 구리 회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FCBJ 패키지는 다이가 크고 입출력 핀이 1000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많으며 수십에서 수백 와트의 고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CPU, 서버 GPU, 네트워크 에이지, 게이밍 GPU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ABF 기여도가 가장 핵심적인 패키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패키지 외에 FCCSP 그리고 CoOS와 EMIB까지 포함해서 패키지 6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LCSP와 인포에는 ABF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FCCSP는 모바일 AP 일부에 14층 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ABF의 주력 시장은 FCBJ, CoOS, 그리고 EMIB 패키지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CPU, GPU, 그리고 인공지능 가속기 같은 고성능 칩에는 ABF가 10층에서 24층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사용됩니다. 핵심은 ABF가 데이터 센터급 고성능 칩에만 폭발적으로 사용되며 모바일이나 소형 칩과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FCBJ 같은 큰 패키지가 필요한 칩은 어떤 칩일까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다이의 크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커야 합니다. 다이 면적이 클수록 FCBJ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입출력 핀 개수가 1000개 이상으로 많아야 합니다. 핀이 많을수록 기판으로 신호를 펼쳐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십에서 수백 와트에 달하는 고전력을 소비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용 핀이 별도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넷째, 고속 신호 처리가 필요합니다. 신호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층 차폐와 임피던스 매칭이 요구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칩들이 바로 데이터 센터 CPU, 인공지능 GPU,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서버 에이직입니다. 즉, ABF 수요는 사실상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시장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FCBJ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패키징이 또 한 단계 진화합니다. 칩넷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CPU 안에 모든 회로를 하나의 다이에 새겼습니다. 이걸 모놀리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다이 하나를 만드는 대신 작은 다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놓고 연결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칩넷입니다. 그리고 칩넷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술이 바로 TSMC의 CoOS입니다. 엔비디아의 호퍼 블랙을 그래픽 처리 장치,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AMD의 인공지능 가속기 이 모든 칩이 CoOS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 가속기 한 개당 사용되는 ABF 양이 일반 PC용 CPU에 들어가는 양의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ABF 수요가 폭발하는 이유입니다. CoOS 구조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는 컴퓨트 다이들이 있습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다이 2개, 그리고 그 옆에 고대역 통메모리, 즉 HBM 모듈이 4개에서 8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 다이들은 작은 솔더 범프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얇은 실리콘 판 위에 올라갑니다. 인터포저가 칩들 사이에 초고속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 인터포저는 다시 ABF 기판 위에 올라갑니다. 이 ABF 기판이 무려 18층 이상으로 쌓여 있고 면적도 일반 CPU 기판보다 3배에서 5배 더 큽니다. 일반 CPU와 인공지능 가속기의 패키지 스펙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CPU 패키지 크기가 40x40, ABF 층수가 1014층인 반면 인공지능 가속기는 70x76의 18층 이상, ABF 사용량도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서버 응용처가 ABF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에서 2025년 20%로 1년 만에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이 ABF 수요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ABF 수요 중 인공지능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에서 2025년 20%로 그리고 2026년에는 3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세대별 ABF 소비량도 놀랍습니다. 2023년 호퍼는 1.0배였지만 2024년 블랙웰은 2.23배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음 세대인 루비는 4.86배로 블랙웰 대비 다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ABF 사용량이 2배씩 점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용되는 필름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필름의 단가와 면적이 동시에 폭증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지노모토 주가가 1년 동안 70% 오른 것도 이 이야기까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직 충분히 디스카운트하지 않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통찰입니다. 지금까지 ABF 수요는 사실상 TSMC 한 곳의 코어OS 생산 능력에 묶여 있었습니다. TSMC 코어OS 캐파, 즉 생산 능력이 늘면 ABF 수요가 늘고 TSMC가 안 늘리면 ABF 수요도 천장에 부딪힙니다. TSMC가 사실상 단일 수요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외부 고객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전체 ABF 수요의 천장을 한 단계 올리는 새로운 변수입니다. 인텔은 자체 CPU만 만드는 줄 아셨죠? 그래서 그동안 인텔 파운드리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텔이 발표한 외부 고객 명단을 보겠습니다. 외부 고객 커미트먼트가 2025년 말 8개에서 2026년 1분기 15개로 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추론용 맞춤 반도체를 인텔 18A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고 브로드컴은 이더넷 스위칭 반도체를 인텔에 맡깁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 패브릭 관련 협업이 진행 중이고 구글은 텐서 처리 장치 일부에 대해 인텔과 논의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의 EMIB 패키징을 고대역 통메모리 통합 테스트 중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XAI 등 머스크의 테라팹에도 인텔이 참여합니다.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직접 말합니다. 고급 패키징만으로도 고객당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가져올 것이라고요. 이전에 수억 달러라고 했던 전망을 한 단계 올린 겁니다. 인텔의 핵심 패키징 기술이 EMIB입니다. 정식 명칭은 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입니다. TSMC의 코어OS와 인텔의 EMIB 방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TSMC 코어OS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비싼 실리콘판을 깔아서 칩들을 연결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ABF는 보통 두께인 18층 정도입니다. 반면 인텔 EMIB는 작은 실리콘 브릿지를 ABF 기판 안에 직접 박아 넣는 방식입니다. 실리콘 인터포저가 없으니까 비용은 줄어드는데 그 부담을 ABF 기판이 떠안게 됩니다. 즉, EMIB 패키지는 코어OS보다 더 두꺼운 ABF 기판이 필요합니다. 면적도 블랙웰의 5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IB 패키지에서는 ABF가 16층에서 24층까지 사용되며 단위 면적당 ABF 사용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인텔 파운드리가 활성화되면 TSMC 코어OS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인텔 EMIB 외부 고객 물량이 새로 얹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인텔이 만드는 칩은 거의 100%가 CPU, 인공지능 가속기 같은 고성능 칩이라 ABF 기여도가 더 큽니다. 이게 시장이 아직 잘 디스카운트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인텔 파운드리가 추가 변수 하나라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CPU 코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흐를까요? 그래픽 처리 장치 칩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는 메인보드 위에 구리 배선을 따라 보드 가장자리까지 갑니다. 보드 가장자리에 있는 광 변환 모듈을 통해 빛 신호로 바꾸고 이 빛 신호가 광 케이블을 타고 다른 서버로 전송됩니다.
문제는 구리배선을 따라가는 동안 신호가 약해지고 거리가 길수록 전력 소모도 큽니다. 인공지능이 폭증하면서 신호 전송량이 폭증하니까 이 구리 구간이 병목이 되어버린 거죠. 해결책이 뭐냐면 광 변환 장치를 칩 패키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CPU 코패키지드 옵틱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스펙트럼 X, 퀀텀 X 광 스위치, 그리고 2027년 이후 출시될 그래픽 처리 장치 자체에도 CPU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패키지 면적이 2배 이상 커지고 ABF 사용량도 2.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U가 무엇인지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플러그형 옵틱스라고 하는데 스위치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메인보드의 구리배선을 따라 이동한 뒤 보드 가장자리에 있는 광 모듈에서 빛 신호로 변환되어 광 케이블로 전송됩니다. 문제는 구리배선이 길어 신호가 약해지고 전력 소모가 폭증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이 구리 구간이 병목이 됩니다. 반면 CPU 방식은 광 엔진을 칩 옆에 바로 붙여 패키지 안에 통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 손실이 줄고 전력 효율이 높아지며 대역폭을 폭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크기가 기존 40x40에서 110x110로 폭발적으로 커지며 이에 따라 거대한 ABF가 20층에서 24층 이상으로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CPU 패키지 하나당 ABF 사용량이 2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납니다. 패키지 크기가 얼마나 폭증하는지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CPU의 패키지 크기가 40x40을 기준으로 할 때 엔비디아의 블랙웰 코어OS 패키지는 70x76로 약 3.3배 커집니다. 여기서 인텔의 EMIB는 무려 120x180로 기준 대비 약 13.5배나 커집니다. 그리고 CPU 스위치는 110x110로 약 7.6배 커지죠. 이에 따라 ABF 층수도 일반 CPU의 10층에서 블랙웰의 18층, 인텔 EMIB의 22층, 그리고 CPU 스위치의 24층으로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CPU는 처음에는 네트워크 스위치 칩에만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는 그래픽 처리 장치 자체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모든 인공지능 가속기의 패키지가 또 한 단계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ABF 수요의 3단계 폭발과 함께 투자 후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ABF 수요는 3단계의 폭발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코어OS의 등장으로 인한 인공지능 가속기 폭증입니다. 이건 시장이 이미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인텔 파운드리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패키징 캐파 추가입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일부만 반영했다고 판단됩니다. 3단계는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CPU 도입으로 인한 패키지 크기 자체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이건 시장이 거의 반영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어떤 회사들을 봐야 할까요? 가장 깨끗한 종목 2개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지노모토 본인입니다.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 종목 코드 2802번으로 현재 주가 약 5,530엔의 PER 40배 수준입니다. 장점은 식품 캐시카우가 받쳐주는 안전한 독점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미 1년 70% 상승하여 비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일본 이비덴 종목 코드 4062번입니다. 이 회사는 ABF 기판 자체를 만드는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인텔 애리조나 공장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장점은 인공지능 패키징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TSMC와 인텔 양쪽에 모두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기판 공장은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마진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라면 두 회사를 페어로 들고 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아지노모토는 안전한 독점, 이비덴은 인공지능 패키징 직접 노출에 레버리지된 익스포저로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보완해줍니다. 물론 두 종목 다 일본 주식이라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단가나 분할 매수 전략은 본인 판단으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저는 종목 추천이 아니라 가치사슬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이 일방적인 응원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리스크 요인들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리스크는 글래스 기판입니다. 인텔이 2026년 초에 글래스 코어 제품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했고 TSMC도 글래스 변종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글래스 기판이 ABF 기판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아지노모토의 핵심 사업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사이클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 수요가 갑자기 꺾이면 ABF 수요도 함께 꺾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텔 파운드리가 정말 활성화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인텔 파운드리는 지금까지 약속만 많고 실적은 부족했던 곳입니다. 실제 실리콘 양산은 2027년 이후로 보입니다. 넷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엔화 변동은 한국 투자자들의 원화 환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단순한 리스크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PER 40배, 1년 70% 상승은 누가 봐도 비싼 가격대입니다.
저희가 본 시나리오가 맞다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단계별 진입을 권장드리며 비중 조절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지노모토는 매출 60%가 식품인 식품회사지만 이익의 30% 이상이 ABF라는 반도체 절연 필름에서 나옵니다. 이 시장 점유율은 95%로 사실상 독점입니다. 둘째, ABF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CPU, 그래픽 처리 장치, 네트워크 칩 같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의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칩에는 거의 안 쓰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ABF 수요는 TSMC 코어OS 한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인텔 파운드리가 본격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수요 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넷째, 2027년 이후 CPU, 코패키지드 옵틱스가 본격 도입되면 패키지 면적이 2배 이상 커지면서 ABF 수요가 또 한 단계 점프할 전망입니다. 다섯째, 시장은 코어OS 수혜는 충분히 디스카운트했지만 인텔 파운드리와 CPU 효과는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가치사슬인사이트가 강조해온 분석법이 있습니다. 유망한 응용처를 찾고 그 응용처를 가능하게 하는 원소재까지 거꾸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추적의 모범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이 폭증하면 인공지능 가속기 수요가 증가하고 이 가속기에는 FCBGA, 코어OS, EMIB 패키지가 필수적이며 그 패키지의 핵심 재료는 ABF입니다. 그리고 ABF는 아지노모토가 95%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사슬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의외로 식품회사가 가장 깨끗한 인공지능 익스포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석도 100%는 아닙니다. 글래스 기판이라는 큰 리스크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사슬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치사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사슬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